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강의를 맡게 된 김희동입니다. 작년 2학기 때 컴퓨터 네트워크로 여러분을 만나고 다시 인공지능으로 만나게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격 강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곧 만나길 바라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재로 선택을 한 책은 장병탁 교수, 서울대학교 장병탁 교수가 쓴 장 교수의 딥러닝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책인데 두께를 보시면 뭐 이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챕터 2, 챕터 1은 이제 머신 러닝의 개요가 되겠고요. 이제 챕터 2서부터는 약간의 이론, 신경망에 대한 이야기, 딥러닝, 컨볼루션 신경망, 딥리프넷, 딥하이퍼넷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챕터별로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연구자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는 이 책이 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책을 선택한 그 배경에는 장병탁 교수가 2017년 2학기 때 본인이 책을 쓰면서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 자료를 만들었고 그 강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의 자료를 이 책을 따라서 하면 그 장 교수님께서 만든 강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책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URL에 찾아가시면은 여러분들도 그 외의 강의 2017년이 아니라 2018년, 19년, 20년의 그 강의 내용들을 다 또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같이 그 PDF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쓰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원격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격 강의를 하는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변환을 해서 그걸로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데이터량을 생각해서 제 얼굴을 이제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저희 교과목명은 인공지능이고요. 제가 선택한 책은 장 교수의 딥러닝이고 또 장 교수가 개설한 강의명은 머신러닝입니다. 이 세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알아둬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 오른쪽 밑에 박스가 채워져 있습니다. 제일 큰 박스가 안에 Artificial Intelligence가 있고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안에 한 분야로서 기계 학습이 있고요.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의 한 방법으로서 딥러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크기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가 컴퓨터가 사람의 행동을 따라할 수 있도록 흉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보면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계한테 어떻게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습하는 방법을 어떻게 딥러닝이라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 머신러닝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과 학습 시스템을 비교하는데요. 먼저 학습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획득한 경험적인 데이터를 얻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식을 자동 습득해서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학습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기계가 있나요? 아직은 뭐 이렇게 많지 않은 거죠. 이것이 되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 이것이 가능하죠. 동물이나 사람이 이와 같이 학습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머신러닝은 뭐냐? 이와 같이 동물이나 사람이 같은 학습 시스템이 자연적인 학습 시스템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그걸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식을 자동으로 습득해서 자기 자신이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티피셜하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그 경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인가의 모델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복잡한 데이터로부터 또 규칙이나 패턴을 발견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예측하는 기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입출력 데이터로부터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특성에서 우리 머신러닝의 형식화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보다 형식화해서 정의한다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축적되는 경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식 또는 모델을 자동으로 구축하고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시스템은 관측한 데이터 D로부터 어떠한 성능 지수를 최적화하는 그런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그 모델이란 말이 이제 잘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 이제 슬라이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어지는 슬라이드 보면 저희들이 모델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배워서 뭔가 향상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그 딥러닝, 머신러닝 중에 한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딥러닝은 뭐냐 하면은 뉴럴 네트워크, 아직 뭐 정확히 정의를 안 내렸지만은 많은 수의 신경층을 쌓아서 겹으로 쌓아서 그 입력이 데이터로 들어오면 들어온 입력에서 이 신경층을 이제 거쳐가지고 거기서 특징 추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고수준의 추상적인 지식을 추출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징을 이제 자동으로 추출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는 특징을 이제 분류를 한다. 이런 문제들 이렇게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딥러닝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이건 이제 음성 서포트 하는 것이죠. 음성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또 애플의 시리, 이것도 음성 인식 시스템이죠. IBM 왓슨, MS의 코타나, 아마존의 알렉사,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충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마존 알렉사는 매우 유명하죠.
음성 인식기가 되겠습니다. 또 구글의 구글네트 100여만 장의 이미지로부터 1000가지 종류의 물체를 분류하는데 화상 인식인데 가장 성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페이스북에서는 딥페이스라고 해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딥러닝을 적용해서 음성 인식 기술을 개발했고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구글이 이제 샀지요. 그래서 구글의 딥마인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잘하냐면 이제 이 강화학습이라는 것을 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을 잘 하는 뭐 블락 깨기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알파고 우리 이세돌 프로하고 같이 이제 알파 바둑을 뒀었죠. 그래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파고가 뭐 여러 가지 기보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라고 그러는데 2017년 11월 달에 알파고 제로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알파고 제로는 나중에도 한번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알파고는 그 전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보 데이터, 사람이 여태까지 두어왔던 프로기사들이 두어왔던 기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배워왔다라고 한다면 알파고 제로는 그런 기보 데이터 없이 자기의 계산에 의해서 이제 다음 행마라고 그러죠. 다음에 어디를 둘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로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제로라고 하는 의미가 인간의 사전적인 지식 없이도 자기가 계산에 의해서 바둑 두는 방법을 개발해냈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사람의 지식 없이도 뭔가 새로운 일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알파고 제로를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랬냐면 신약 개발을 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가 잘 몰랐는데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불안에 빠져 있는데 뭐 약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일보의 발표에 의하면 알파고에서 그 구글이죠. 구글에서 코로나 정체를 파헤친다. 그래서 알파고 만든 딥마인드를 투입해서 거기에서 이제 약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딥마인드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이죠. 자, 우리가 인공지능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지금 딥러닝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전에 거하고 우리가 이 슬라이드 이 책에서는 그런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오래전서부터 있어 왔고요. 뭔가 인식하는 프로그램, 구별하는 프로그램, 뭐 음성을 인식한다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한다든가 사진을 보고 이게 어떤 사진인가를 판단한다든가 뭐 이러한 것을 풀려고 할 때 기존의 방법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위에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했죠. 사람이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그 알고리즘에 따라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출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사진이 개 사진인지 고양이 사진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사진이 들어오면 개나 고양이인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왔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개하고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 털의 색깔, 뭐 털의 길이, 꼬리의 모양, 얼굴의 모양, 코의 모양, 뭐 이런 구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하도록 사람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걸 프로그램해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딥러닝이 오면서 바뀐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데이터하고 데이터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죠. 어떻게 주냐면 두 가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는 아웃풋이 뭐가 나와야 돼? 이 지금 데이터는 개야, 도구야. 이 그림은 고양이야 라고 하는 입력과 출력을 알려주면 이쪽 컴퓨터가 러닝을 해서 지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얘기. 나중에 우리가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는 사람이 어떤 특징,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그런 구분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만 준 거예요. 이 사진은 개다, 이 사진은 고양이 사진이라는 걸 주면 그거 가지고서 이제 안에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와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 시스템의 구성 요소, 우리 학습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성능 지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구성 요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는 대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방법에 따라서 경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성능은 학습 시스템 평가 지표로서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적화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어떤 성능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아까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또 개나 고양이를 구분하는 그런 거 했을 때 데이터를 우리는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데이터를 얻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가장 성능 좋게 가장 잘 알아맞히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요소를 잘 이제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문제 해결을 위한 명시적인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람이 문제 해결 방법을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음성 인식 같은 것 이런 것이 이제 어렵다라고 하네요. 또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율 이동 로봇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기계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지가 알아서 학습해서 적용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 방식과의 차이점에서 머신러닝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네 가지 이유. 뭐냐면 우리가 요새 빅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가 변하면서 디지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구축됐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CPU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이 인터넷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데이터로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잘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비즈니스 가치 창출, 사용자의 인터넷 활동이라든가 로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그 구글의 유튜브를 보면 한번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정치 관련한 뉴스가 계속 동영상이 추천돼서 올라오죠. 또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뭔가를 검색을 했으면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것이 추천해서 올라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뭘로 하는 거냐 하면은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추천 시스템도 만들고 그렇게 되겠죠. 자, 우리 그 산업적인 응용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그 장 교수는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 자동차 얘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무인 자동차가 언제쯤 완성될 거냐, 언제쯤으로 되실지 예측을 각자 해보실 수 있겠죠. 빠를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고.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92년에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2005년에는 사막 환경에서 부딪힐 것 같진 않은 장애물이 거의 없는 그런 쪽에서 해봤고 2007년에는 도시 환경에서 해봤고 그 다음에 2010년에는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2년도에 그 ALVINN Autonomous Land Vehicle in a Neural Network 그래서 카네기 멜론 대학교하고 벤츠 합작으로 수행을 해서 약 한 100km 이상 속도로 고속도로를 장기 주행하는 것에 성공을 했네요. 전면 카메라로 수집한 전면 영상을 입력해서 그 운전대하고 가속 페달 그 조절을 하도록 그것을 이제 출력으로 잡아서 자동차가 자율주행하도록 만든 것이죠. 또 이제 아까 사막 얘기가 있었죠. 사막에서 131마일을 질주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내용이 이제 비디오로 여기 유튜브에 있다. 스탠퍼드 팀이 한 얘기들이 기록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또 이제 2007년이라고 그랬나요? 도시에서 돌아다니는 그걸 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카네기 멜론 그 대학하고 GM이 우승해서 200만 불을 차지했다라고 하네요. 6시간 동안에 96km를 완주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걸 성공한 모양입니다. 자, 이제 2007년이고 지금 2010년에 그 구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무인 자동차를 발표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운전석 탑승 자동으로 경고하는데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 컴퓨터 비전, 또 GPS, 구글 맵, 또 센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2020년이죠. 지금 여러분 타는 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즘 이제 판매되는 차들은 거의 자동화의 레벨이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거의 사고 내지 않고도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산업적 응용 사례에서 머신러닝의 다양한 활용 분야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에서부터 마이닝, 채굴하는 거죠. 정보 검색, 텍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 이런 거, 빅데이터, 비즈니스 분석,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도용했는지,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기계번역, 챗봇, 컴퓨터 비전,
물체 인식, 물질을 추적한다든가 내비게이션 한다든가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움직이는 쪽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컴퓨터 게임에도 그렇고요. 의약품 제조, 의약품 제조, 금융공학 이런 데도 이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금융공학 이렇게 얘기하면 뭘 보냐면은 뭐 주가라든가 그죠? 주가가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것을 트렌드를 이제 예측하는 그래서 뭔가 디시전을 내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용어들 몇 개 써놨죠.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책에는 없는데 제가 집어넣습니다. 자, 역사와 최근 발전 동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테이블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에 담았는데요. 최근 70년 동안 머신러닝의 연구를 70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결국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서부터 우리는 이제 인공으로 뭔가 지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년에서 80년 동안 거의 이제 잠재기였고, 그 다음에 태동기를 거쳐서 성장기, 이제 2010년 이후에 이제 도약기를 맞았죠. 그래서 우리 태동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이제 써 있고요. 태동기가 81년서부터 약 한 94년까지네요. 여기서 보면 베이지안 네트워크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머신러닝 저널이 이제 시작이 됐고, 뭐 백프로파게이션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에 이제 힌튼 교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또 베이지안 네트워크 여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약간의 그 통계적인 그러한 기법들이 이제 여기 많이 사용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성장기 95년서부터 우리 2010년 되기 전에 딥러닝이 나오기 전까지 여기에서 이제 확률 통계 기반의 것들을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장기를 거쳐서 여기 이미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죠. 2000 나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해결하려고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도약기 이제 2010년서부터 드디어 이제 도약기를 맞춰서 지금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 책이 쓰여진 시점은 언제냐면 2017년에 발간이 됐으니까 2016년까지의 데이터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AI의 발전은 뭐처럼 온다? 쓰나미처럼 온다. 그러니까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금방 뒤처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23쪽서부터는 몇 개의 키포인트를 앞에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키포인트들을 몇 개 짚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튜링 머신, 튜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튜링 테스트를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 사람이 있고요. 여기 하나의 기계가 있고 여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천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천막 뒤에 뭐하고 인터액션을 하는데 그 인터액션을 하지만은 그게 사람이 응대하는 것인지 기계가 응대하는 것인지 모르면
모르게 하는, 그게 이제 목표인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하지요. 목표가 그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죠. 신경망 모델의 일종인 퍼셉트론과 그 학습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이게 1958년도 얘기죠. 여기 뉴런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죠. 신경세포를 보면 뇌세포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수상돌기라는 게 있고요. 여기 세포가 있고 쭉 해서 제가 수상돌기라는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어디가 수상돌기인가요? 이쪽에서 지금 입력을 받아가지고요. 이쪽에서 입력을 받아서 여기에서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나가는 데서부터 여기 출력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멀티플 아웃풋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이 모양은 퍼셉트론의 모양은 입력이 들어오면 여러 군데서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에 대해서 웨이팅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웨이팅 값을 조절해서 다 더한 다음에 어느 값을 넘으면 그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인데요. 액티베이션 값을 넘으면 그때 이제 뭔가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입력에 대한 이 출력의 모습이 신경세포의 입력에 대한 출력에 거의 같도록 뭘 바꿔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웨이팅을 바꾸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스트레스홀드 이 값을 바꾸자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뇌세포의 모양을 따서 만든 퍼셉트론 그걸 어떻게 학습할까라는 알고리즘이 1958년도에 나왔어요. 58 개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여기 포인트는 1959년에 머신러닝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 좀 아까 설명드린 58년에 로젠블라트는 퍼셉트론과 그 학습 알고리즘을 제시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3년과 86년에 머신러닝 연구 기반을 이제 만들어 지금 책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84년도에 이제 이론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최적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연구되고 있는 거였나 보죠. 그리고 이제 86년도에 보면 이제 신경망 기반의 그 머신러닝 이 연구가 시작됐죠. 그리고 86년도에 머신러닝이라는 저널이 창간이 됐네요. 머신러닝 관련된 학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여기에 참석을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은 굉장히 많은 학회들이 있지요. 여기에 주목한 게 이제 립스 1987년도에 시작이 됐네요. 그 다음에 1980년대 중반에는 통계학과 인공지능의 결합을 생각해 봤다라는 것이죠. 90년대 이후에는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이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했다. 그 다음에 이제 95년, 98년일 때는 확률 통계학적인 기반이 마련됐고, 2000년에 들어서 이제 학문으로서의 틀을 갖추게 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대에 와서는 머신러닝에 관련된
그 이제 진보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방법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산업화의 길을 걷게 된다. 다양한 응용에 쓰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2010년, 2011년 이건 뭐 머신러닝 연구자들이 뭐 튜링상을 받았다라는 얘기고, 2005년도에 보면 무인 자동차 경주대회가 있었고, 예. 아까 이제 있었던 얘기죠. 예, 그 다음에 2005년, 2007년, 도시, 2005년 사방, 2005년 사막에서, 2007년 도시에서, 2010년은 구글이 칼을 발표하고, 예, 그 다음에 2012년에는 로보틱스 쪽에 이제 챌린지들이 막 생겨가지고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2010년 들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제대로 틀을 갖춘 거죠. 2011년에 애플의 시리가 음성 인식 에이전트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11년에 왓슨 퀴즈 머신을 개발해서 인간의 그 퀴즈 왕을 인간 퀴즈 왕을 이제 눌렀죠. 그리고 2011년에 음성 인식 이 분야의 딥러닝 기술이 먼저 사용됐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인데 물체 인식대에서 우승. 이게 이제 화상 인식이죠. 화상 인식 분야에서 이제 이 딥러닝 방법이 쓰여가지고 정확도가 엄청나게 개선이 됐죠. 그러니까 2011년까지만 해도 약 한 2천만 개의 이 화상으로부터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한 2천 종류의 사진을 물체를 구분하는 그러한 태스크가 주어졌는데 그때 에러 레이트가 한 23% 정도 됐었습니다. 2011년에. 그런데 그 2012년에 딱 되면서 이게 17% 정도로 뚝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뭐 3.5% 이내로 떨어져 내려가 있습니다만은 그 짧은 순간에 쭉 내려간 거예요. 2012년서부터 지금 몇 년 됐어요? 8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갑자기 그 기술 개발이 돼서 그 이제 성능이 이제 향상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딥페이스 페이스북에서 얼굴 인식 기능을 이제 만든 거죠. 자, 이게 왓슨이 제퍼디 쇼에서 우승하는 그런 거죠. 인간 퀴즈 왕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이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의 시리 그 개인 스마트폰 비서다. 스마트폰에서 음성 인식의 인식률이 매우 향상됐죠. 지금은 뭐 거의 완벽하게 제 목소리 같은 경우는 100% 인식을 합니다. 자, 아까 이제 물체 인식이라고 했던 것인데요. 이 물체 인식은 이미지 네트라고 하는 제가 아까 2천만 장이라고 했는데 2천만 장이 아니라 뭐 100만 장의 1000개 물체였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네트에서 이제 컴피티션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힌튼 그룹,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힌튼 교수 그룹이 알렉사 네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16.4%의 에러율을 보고했다. 그 전에는 20% 중반, 한 24% 정도의 에러율이었는데 이때 이제 확 줄은 거고요. 그러니까 2017년에 보면 2%대 에러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여기 2%, 5% 여기 보면 5% 내려갔죠. 근데 이게 2015년이고요. 지금 설명에 보면 2017년에는 2%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하는 것이 이제 딥러닝이 화상
인식 분야에서 성공해가지고 다른 분야에 이제 쓰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예. 그 닙스라고 아까 이제 학회 얘기를 했는데 정식 이름이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입니다. 예, 학회의 참가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잠깐 뒤로 갔다가 오고 싶지만 지금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툴은 뒤로 갔다가 앞으로 다시 못 와요. 예, 그래서 이 뒤로 못 가는데 좀 다음 슬라이드에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글로벌 IT 기업들은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은 8개의 로보틱스 회사를 인수하고 또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연구자를 뭐 채용하고 있죠. 딥마인드를 한 7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또 중국의 바이두에서는 스탠포드의 그 앤드류 낙 교수가 아마 베트남 사람인 것 같은데요. 실리콘밸리 딥러닝 연구소를 설립했고, 또 페이스북도 자기네 그 리서치 연구소 설립했고, 테슬라, 그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도 오픈 AI를 만들었고 그러죠. 자, 이게 이제 학회 부흥입니다. 예. 2015년에 논문이 얼만큼 이제 증가했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 연도별로 이렇게 참가자 수가 늘어난 것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죠. 예, 논문 수, 이 등록 수네요. 예, 그래서 참가자 수죠. 예. 그래서 2016년 보니까 6,000명 됐고요. 2015년에 4,000명, 예, 2014년에 2,500명. 이건 뭐 지금 얼마겠어요? 사실은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숫자가 안 나오더군요. 예. 2015년까지의 현재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논문 수와 프로젝트, 논문 수와 트렌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한 거가 있고, 머신러닝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딥러닝에 대한 게 이렇게 있는데, 점점 이제 딥러닝이 언제부터 됐다고 그랬죠? 딥러닝이 2012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게 아마 쫙 올라와 있겠죠. 지금 인공지능 머신러닝 관련 논문 수의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 엄청나죠. 자, 스피커 타입의 스마트 비서 뭐 잘 알고 계시죠? 그 집에서도 여러분 아마 다 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존에서 만든 요 에코인데 이 모델 두 개죠. 하나는 알렉사고 하나는 이제 에코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예, 뭐 이게 너무 자, 알파고 세계 바둑 챔피언에 승리하다 2016년 3월이죠. 예, 이제 4대1로 누르고 우승을 했죠. 그 바둑 기사들의 막대한 바둑 기보를 학습해서 성능을 향상시켰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두 알파고가 서로 겨루는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성능을 향상시켜서 나온 것이 뭐죠? 이것이 이제 알파고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제로가 나왔는데요. 그 알파고 제로에서 다시 이건 이제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것은 바둑에서 특화된 그런 것인데 알파 제로는 바둑이 아니라 일반 분야에 확장한 것이 이 알파 제로입니다. 근데 알파 그 제로를 잠깐 살펴볼게요. 이건 제가 집어넣은 슬라이드인데 이거는 그 2017년
2017년 11월에 발표됐을 때 우리나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내용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알파고 제로가 뭐냐? 자체 대역을 통해서 강화 학습을 했다라는 거고요. 둘이서 막 바둑을 둘다 보니까 3시간 지나니까 인간 초보자 수준으로 배웠고 19시간 되니까 높은 수준의 바둑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70시간이 되니까 이세돌하고 두었던 알파고 리인데요. 이름이 알파고 리인데요. 리 버전에 100% 승리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알파고 리와 알파고 제로의 차이점은 뭐냐? 수십만 건의 기본 데이터를 필요 없이 하드웨어 등 프로세서 등 하드웨어 자원도 덜 소모하고 인간 지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 무시무시한 얘기죠. 자기 둘이 공부해서 알아냈다는 거니까요. 거기서 이제 앞으로 응용 분야는 신약, 신소재, 난치병 등 우리가 인간이 잘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분야에 도전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 신약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알파고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 네이버도 네이버 랩스를 이제 분사해서 인공지능 연구 사업을 했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인공지능 기술 도입한 신제품 개발 중이고, 또 SKT도 누구라고 하는 스피커폰 음성 인식이 되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도 역시 인공지능 로봇을 이제 출품했고, 또 챗봇이라는 채팅 로봇이죠. 챗봇이라는 게 주고받는 채팅하는 로봇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붐이 일어나서 지금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연구가 아주 핫하고 그 인공지능 전문가를 모셔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요. 조금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죠. 왜냐하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NIPS, NIPS 같은데 참가자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지금 곧 이제 이렇게 수급을 할 수 있을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산업 전반에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물결이 일어나고 있고,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은 그 원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AI에 대한 연구를 이제 가속화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2020년 1월 6일 날 AI의 암 진단도 정확하다, 전문의를 능가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나왔는데, 구글 헬스 연구팀에서 AI가 찾아낸 유방암 조직, 이런 것들을 전문의보다 더 잘 찾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용권이 점점 이제 넓어져 가고 있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머신러닝, 기계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분야다. 인공지능의 한 분야다. 그런데 딥러닝을 통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환경, 인바이러먼트하고 데이터, 모델, 성능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기존 프로그램하고 이제 머신러닝은 뭐가 다르냐? 기존 프로그램은 사람이 알고리즘을 설계했는데, 머신러닝은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한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인공지능은 7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잠재기, 태동기, 성장기, 도약기. 도약기는 2010년 이후다. 다양한 산업 응용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자연 정보 검색, 자연어 처리, 물체 인식, 음성 인식, 자동차, 로보틱스. 최근에 딥러닝을 통해서 그 응용 분야 활동 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5세대
5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연구가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5세대 연구에도 AI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AI 연구가 머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마치고 이 뒷부분에 보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참고하고 여러분들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듣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지 않고 서로 만나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 저는 또 이제 화면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했는데 좀 미흡한 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질문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피드백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2강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우리 강의 자료란에 가면 다 보셨겠지만 이 모든 그 슬라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네,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